일부는 한 발 떨어져서 감정이입을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 관조적으로 유유자적 별유천지 비인간 정세 전망을 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상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관조적 정세 전망. 이걸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망하지 못하는 걸 전망 잘하는 걸로 본인과 관련된 것만 빼고.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최근 정세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낙연, 이재명의 구도. 이걸 이제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 소위 중진이 되신 그런 오랜 경험을 가지고 관조적으로 전망하면 어떻게 보이냐.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면. 너무 센 주제인데? 이거 둘 중에 한 명 대통령 되면 나 또 눈치 보이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일의 특징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이낙연 대표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20% 초반 박스권에 갇혔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위기가 있는 겁니다. 둘 다 종류가 다른 위기가 있다. 종류가 다르죠. 한쪽은 이 하락세를 어떻게 만회할 거냐. 네. 또 한 명은 이낙연 대표를 제낀 게 기분이 좋을 텐데, 네. 이재명 지사는 좋으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네. 근데 20% 초반대에서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빠지는데, 그럼 이재명 지사는 그 빠진 만큼 고스란히 흡수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한때 30% 후반대까지 지지율이 올랐었으니까 네. 그게 그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흡수됐으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30%대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낙연 대표는 대표 효과를 전혀 못 누리고 있잖아요. 대표가 되셔서 오히려 손해를 본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 출마하시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당대표 되시면 대권 후보로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하셨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이 막 분열되고 막 탈당하고 당대표가 되시면 여러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름다운 일만 할 수가 없고요. 뭐가 잘못되면 다 대표 책임이에요. 근데 또 도전한 건 이해가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대표를 하면서 욕먹고 온갖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정이입한 사람이 늘어나고 서사가 쌓이고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당해야 좀 더 당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낙연 대표 당하고 뚫고 나오느냐 아니냐. 당해야. 그렇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당하는 사람은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름답던 얼굴이 당 대표 하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 제가 망가졌어요. 옆에서 이렇게 뵈면 아휴, 내가 그래서 대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에? 그럼 그 양반은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눈만 쫙물떡 뜨시는 분이죠. 이낙연 대표님도 나오실 때 제가 안 좋습니다. 특정 진영의 대표로 보이면 민주당은 싫은데 내 이낙연은 좋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당대표 되면 그런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손해를 근데 그걸 못 들고 나오면 결국 대통령 또 못 된다고 봐요. 어쨌든 저쪽 당은 대권 후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도 유력한 후보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그 폭넓은 지지층 이런 측면에서의 견고함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겁니다. 두 후보가 다. 아직 장점은 뭡니까 두 사람의?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화끈한 리더십, 진보적 아젠다를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것도 장점이죠. 이낙연 대표는 재치와 원만함과 포용력, 노련한 야당 다루기. 단점은요 그러면? 제 말 안 들은 거죠. 그래서 근데 딱 두 분이 대별되잖아요. 이낙연 그렇죠. 대표님은 과감하게 어떤 아젠다를 확 치고 나오면서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화끈한 맛은 좀 떨어진다. 이재명 지사는 좀 포용력 있고 통합력 있어 보이지 않는 단점이 좀 있는 거죠. 다 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제3 혹은 4 후보의 부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네. 네. 제가 볼 땐 임종석, 김경수 이런 좀 상대적으로 좀 참신한 김경수 도지사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면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너무 오랫동안 뒤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거잖아요. 예를. 네, 예를 그러니까 그런 제가 나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컨셉에
그 후보군들이 참전해줘야 대선판이 풍성해지고 보완 효과가 있다. 제가 듣기로 김경수 지사는 설사 무죄 판결이 나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자격이 되냐 이런 겸손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두 분을 잘 알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이 띄워주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두 사람 모두에게 자질이 있다고 보시고요? 그럼요. 뭘 얘기하려고 그래. 본인은. 아니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낙연, 이재명 다 훌륭한 분이고 우리 당의 주요한 자산이지만 누가 좋고 싫고가 아니고 조금 더 판의 유동성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저쪽 주자들 중에 눈여겨보신 주자가 있어요? 지금 네, 일단 원희룡 도지사는 선언했는데. 네. 오세훈 전 의원하고 원희룡 지사는 거의 결심을 굳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오는 게 거의 분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또 거의 나오고. 이 양반도 당에서 안 받아주면 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잖아요. 그 나오시겠다는 거고. 안철수 대표 나오고. 아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신 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표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둘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선 실명으로 서로를 공격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둘은 왜 그렇게까지 사이가 비틀어진 겁니까? 김종인 대표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 그분도 저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 우리 당 대표였고 희한해요. 우리 당 대표들이 다 저기 가서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우리 당 쪽에 다 이렇게 꼬가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직접 본인한테 들은 얘기니까 김종인 대표는 실제로 사석에서 저한테 여러 번 안철수는 정치해서 안 될 놈이 정치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불신나는 거고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두 달에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안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에이 그거 뭐 정치하면 안 될 놈이 했어 이런 얘기를 정치하면 안 될 놈이. 예. 놈이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긴 한데 안 될 분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뭐 분이라고 했겠어요? 정치에서 안 될 사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들었겠네요, 그러면. 여러 사람 들었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 전에 들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근데 이제 그분이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가 실패했다. 이름을 찝어서 얘기했는데. 맞아요. 대놓고 찝어서 얘기했죠. 김종인 대표는 자기를 실명으로 딱 모욕을 주면 아주 고가워하고요. 그걸 굉장히 오래 기억하십니다. 네가 뭔데 날 평가해? 이런 태도로 바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을 했죠. 실명으로. 맞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도요. 자기를 실명으로 공격하면 아주 싫어해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다 대표로 모시고 밥을 여러 번 같이 먹어본 관계라 두 사람은 이제 아마 대화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둘의 관계는. 김종인 대표가 물러서고 난 다음에는 모르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뛸 생각도 있는 거죠, 보시기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시켜주면 하셔요. 시켜주면. 세력 있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대하면. 그렇죠. 시켜주면 하시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시켜주면. 그 당이 한 목소리로 김종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모시자라는 논의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당은 아닙니다. 사실 좀 그분이 갖고 있는 몇 개의 컨셉이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신다 한들 그 연배의 그 가치관의 그 경험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사람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로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상처를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떨어진 적이 있죠. 그분이 경선이든 선거든 처음 떨어져 본 게 그 선거인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보수 본산들이 하는 건 왜 그때 무상급식을 걸고 사퇴를 해가지고 서울시장 고생해서 만들어놨더니 그걸 사퇴했냐. 무상급식이 뭐라고. 그 이후로 10년째 서울시장을 진보 계열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비판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양천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사퇴하고 서울시장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보궐선거를 했죠. 그러니까 저 친구도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가 보수 진영에 있고요. 이분이 나름대로 개혁 진영의 목소리를 낼 때 남원정이라고 남경필 정병국과 거기 개혁파라고 불려진 사람들도
원희룡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죠. 제주도지사 가신 거는 이제 서울 살 수 없으니까 고향에 가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신 건데 과연 제주도지사의 영향력으로 국민의힘 경선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기반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목하는 인물은 없다? 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선거 막판에 갑자기 등장해서 검증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죠. 방심하고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내년 4월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추미애, 박영선 두 사람이 먼저 거론되잖아요. 서울 그 사람이 거론되는 게 싫으세요? 오늘 나오면서 서울시장 관련 질문은 안 받겠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 저도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 얘기 말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네, 다 좋은 분이십니다. 네. 두 분 중에는 누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논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는 누굴 주목하고 계세요? 그 나경원. 그분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돌더라고요. 지금 나오겠다고 준비하시는 분은 지금 일단 요번에 사무총장 그만둔 김선동 전 의원. 김용태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신환 전 의원. 예. 중구의 예. 지상욱 전 의원. 본인은 나오십니까? 저 얘기하려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식적인 멘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당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선 의원이 거취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당의 어떤 방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후보를 낸다는 방침. 전당원 투표하면 당연히 후보를 내라고 하죠. 결정이 돼야 이제 그때 가서 거취를. 전당원 투표에서 결정이 되면 네. 나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가정을 전제로 대답하다 보면 이제 꼬이니까. 나온다는 얘기. 그때 가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나오는 고민과 안 나오는 고민이 같이 있는 거죠. 네. 얘기 길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언제쯤 결정됩니까? 이낙연 대표님은 조금 천천히 결정하시려는 것 같고. 올해 말 이렇게? 12월 정도에 예산은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님은. 나도 속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지. 당의 방침이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당의 방침이 안 정해졌는데. 그래서 요즘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만. 상대 후보들 중에 이 사람은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건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조차도 지금 인정한다는 건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났는데. 이런 모습을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억울했어도 패족이다. 국민들에게 볼낯이 없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가면서 정권을 다시 획득할 때까지 10년을 우리 당의 화두는 항상 변화와 혁신이었어요. 끊임없이 시민사회로 외연을 확대하고 주도권을 계속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드리면서까지 당의 오래된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뒤로 빠지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오히려 주도권을 주면서 퇴출당하실 뻔했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의 퇴출당하실 뻔했지. 386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내가 당의 주역이었는데 이걸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다 맡기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 친노 친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주역이 되는 데까지 7년 걸렸어요. 그분들이 그 모욕을 쭉 참아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친박들이 그렇게 합니까? 적어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그런 층이라면 세력으로서의 친박이 다수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맡겨서 당을 변화하도록 쭉 도와주고 나쁜 이미지가 어느 정도 개선됐을 때쯤 와서 다시 내가 잡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지. 지금은요, 뒤에서요, 다 흔들어요, 얘네들이, 아직도. 주호영 대표가 김태년 대표랑 합의를 3번인가 4번 했는데요. 전부 친박 애들이 다 엎은 거예요. 주호영 대표가 산으로 튀었잖아요. 산으로 튄 게요. 자기가 가져간 합의문을 계속 휴식 조각으로 만드는 당내 친박 세력에게 항의하는 목적으로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처럼 그냥 갖다 얼굴마담으로 앉혀놓는 그 선거 전술이
과연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찬스가 있을 것이다. 아이, 정말.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저런 거 참 얄미워. 근본적 변화 없이 얼굴 마담으로 몇몇 이미지 좋은 정치인을 앉혀놓는다고 그래서 우리 당의 서운하신 마음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지를 유보하신 분이라고 해서 과연 거기로 가실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우리 당 후보가 어느 분이 되든 저는 그렇게 불리한 선거판은 아니다. 판 자체는. 근데 우리도 큰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때 보였던 그 절실함이 좀 잊어진 게 있어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그 진정성과 절실함을 호소하고 정돈하고 정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격주로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런 논평을 좀 해주시죠 이제. 본인도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니 다스베이다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좀 아시지 않을까? 자, 혼자 팟캐스트도 외롭게 하고 계신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정치 좀 사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꽤 여러 번 해봤는데 이번처럼 야당이 빈털터리 국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완전 빈털터리요. 이분들이 목적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추미애 아들 이슈를 크게 키워서 이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 두 번째는 라임 옵티머스 건을 크게 키워서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어서 이 정권의 지지 기반을 허물겠다. 그렇게 두 개의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님 아들 건은 어디 나오지도 않고요.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고요. 두 번째 야심작으로 준비했던 라임 옵티머스 건도 강기정 수석이 좀 전에 아주 큰 소리 치고 갔잖아요. 큰 소리 치고. 처음에는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형님 이거 진짜 억울해 죽겠네로 펄펄 뛰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이거 검찰이 꼬셔서 내가 헛소리 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오히려 이게 재능이야. 짧게 한 문장으로 검찰이 꼬셔서 헛소리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나하고 술 먹고 밥 먹고 내가 접대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꼬셔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건 세상에 이런 정반대 얘기가 이렇게 며칠 만에 확 바뀌는 이런 경우는요. 제가 야당 대표면요. 환장합니다, 이거. 환장해요. 특검하자 그러고 막 주장하고 막 권력행위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김봉현이 니네 당에 있어. 억대 줬어. 그리고 야,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 나하고 다 밥 먹은 애들이요. 이거 그럼 야당 대표가요. 완전 스텝이 완전 꼬예요. 그래서 보면 요즘 주호영 원내대표 얼굴이 아주 흑빛입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장이에요. 야당의 장.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최순실 게이트 그거 파헤칠 때요. 이미 국감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끝납니다. 판이. 언론에다가 쫙 제보해가지고 일면에 나오고 그래서 관심사가 초고조될 때 조홍천, 손혜원, 안민석, 도종환 이런 사람들이 연타석으로 하루는 청와대 내 거를 밝혔다가 하루는 최순실과 차 암흑의 국정농단 사건을 밝혔다가 하루는 이대 입시 비리 밝혔다가 하루는 승마비리 밝혔다가 막 정신이 없게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딱 쥐고서 줬다 뺐다 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당의 지도부도 하루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니까 자기들도 모르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증거 까고 이러면 그냥 막 완전히 멘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심작으로 추진했던 것이 다 무산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서동용 의원이 나경원 아들이 입시 세 가지를 연타석으로 맞는 거예요. 오히려 야당이 이번 국감 때 여당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국감은 저 처음 봐요. 그런 면에서 야당은 완전히 이번 국감 때 망신 빈털터리고 앞으로 이걸 수습을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생겼다.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분명히 서울시장 얘기 안 하기로 이렇게. 자, 어쨌든 한 2주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예. 두루두루 돌아가는 이야기. 근데 뭐 도움이 되시겠어요? 뭐. 원래 복잡한 사건을 짧게 정리하는 재능이 있으시군요. 네. 다음 주부터 공수처 이제 저희들 추진하는 일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연기시켜 버렸잖아요. 그 순간 이제 여야 타협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특검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특검에 나올 대상자를 추미애 장관, 강기정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해서 무산시킬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무산됐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도
무산됐다라는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저렇게 작전을 짜고 저런 전술을 쓴 건데 저게 아주 낮은 차원의 전술입니다. 저건. 김태년 의원이 저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6일까지 말미를 줬잖아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 스케줄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엄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